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김수환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옵티머스 펀드와 관계자분들이 올라 계신 겁니까? 뭐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작년에 뭐 우리 자본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흔들었었죠. 그 라임 그 자산운용 사건 뒤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로 그 잇따라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이게 드러났는데 그 라임 때문에 그 사모펀드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라임보다도 좀 더 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사실 뭐 라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려는 건 아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무역금융펀드가 이제 고장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역금융펀드도 북미 펀드가 이제 그 펑크가 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CB 메자닌 같은 것 또 비상장 메자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CB 자체가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사가 발행한 CB건 비상장사가 발행한 CB건 CB 자체가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CB라도 가치 평가를 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CB를 가치 평가를 해서 거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CB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펀드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짓을 좀 했다 이렇게 봐주는 측면이 있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의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케이스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죄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옵티머스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옵티머스라는 이 단어에 첫째로는 이제 우리 영화 그 옵티머스가 있잖아요. 그 영화? 영화 그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 우리 오토봇의 리더잖아요. 엄청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옵티머스 프라임 요게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저 후배 중에 모 경제지 후배 중에 그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그 특종을 해서 라임 그 펀드의 실체를 보도를 해서 그 기자협회 상을 받은 그 친구가 있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누군가요? 누구예요? 뭐 영광의 이름은 괜찮죠. 그래, 영광의 이름 한국경제신문의 조진영 기자가 모든 거 다 갖추고 그 다 알잖아요. 예의만 없다고. 다 있는데 그래 예의는 없더라.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또 같이 일하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조진영 기자가 그 뒤에 바로 그 옵티머스를 또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굉장히 크게 드러나기 전에 보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옵티머스 사건도 조진영 기자가 그 기자협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작년 8월인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쯤인데 이 옵티머스 보도를 그 기자협회 그 8월 그 경제 보도 부문 기자상 후보로 올렸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옵티머스 보도를 능가하는 뭐가 있나 봤더니 JTBC에서 그 성주골 고기 빨래 기사가 그 경제 부문 그 보도 수상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저쪽에 양평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송추 가마골의 그 양평 쪽에 그 지점 하나에서 그 이 냉동고기를 해동을 하면 약간 이렇게 뭐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가 봐요. 먹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좀 빨아가지고 소주하고 새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손님한테 내나 봐요. 그래서 JTBC에서 그거를
고기 빨래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재활용을 한 거죠. 예. 그걸 보도했는데 그게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옵티머스 펀드 그 사기 폭로하고 성추 감압골 고기 그 빨래가 올라갔는데 이 고기 빨래가 이게 경제보도 부문의 기자협회상으로 수상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뚜껑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소주 한 잔 먹고 그래서 저기 저 기자협회 쪽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무슨 경제보도 부문이냐? 이거는 그냥 사회 사건이다. 했더니 그분 말씀이 야 이거 프랜차이즈니까 경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식품위생법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 옵티머스 이게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 라임으로 그 한번 그 받았는데 또 사모펀드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고 내가 볼 때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보다도 이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훨씬 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 펀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을 줘야지. 그럼 조폭들이 저 치킨집에 와가지고 치킨집 프랜차이즈 와가지고 서로 패싸움하면 그 경제보도부문이 되냐? 그건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거세게 항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옵티머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게 지금 그 주모자가 그 옵티머스 그 자산운용의 그 대표 그 이제 김재현 대표가 올 7월에 그 펀드 사기 사건으로 사실은 올 7월에 1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그 다음에 그 벌금 5억하고 그 추징금 750억을 얻어맞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련 임원 3명도 징역 3년에서 8년 정도. 그다음에 뭐 벌금 이제 몇 억씩 하고 추징금 이제 수십억. 그리고 옵티머스 이제 관련자, 그 옵티머스 내부 조직은 아닌데 옵티머스 이제 관련자도 뭐 또 있었고. 또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옵티머스 내부 그 직원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어서요. 그때 이제 윤석호 변호사라고 이 윤석호 변호사가 그때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옵티머스나 옵티머스 계열사의 어떤 임원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또 더 크게 굉장히 이 옵티머스가 뭐 정관계 로비를 하는데 어떤 그 연계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김재현 대표가 그 지난주에 그 12월 2일에 그 또 다른 옵티머스 관련 건으로 그 1심 그 재판에서 또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5년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올 7월에 25년을 받고 다시 또 5년이 추가된 겁니다. 횡령으로. 그래서 총 합이 이제 3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굉장히 그 이 자본시장에 완전히 근간을 뒤흔든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재판부에서 올 7월에 1심 그 판결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융업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 그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너무 대담한 이 사기 행각에 너무너무 놀랐고 어떻게 이런 그 자본시장 그 대국민 사기극이 가능했는지 수사를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래 검찰은 이제 자기가 그 수사한 사건의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검찰이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이 그 사기 수법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7월 달에 1심 그 검찰이 구형을 할 때 무기징역에 벌금을 4조를 구형을 했어요.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에 벌금 4조에 추징금 1조 4,300억을 그 구형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 1심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이 옵티머스 사건은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좀 파헤쳐 봤는데 마침 우리가 월요일 날 라임 그 펀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저 증권사 이제 그
그 PBS 본부장이 대법에서 그 8년형이 확정이 되면서 네. 라인 펀드를 다뤘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들, 네. 시청자들 네. 반응이 좀 괜찮아서 이런 건 줄 몰랐다. 이런 반응도 괜찮아서 있었군요. 예. 뭐 옵티머스를 다시 이제 갖고 나올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또 옵티머스 관련된 그 판결 나왔죠. 보도가 또 이제 선고가 나와서 그러면 이번 주는 그냥 그 펀드 사기로 이제 밀고 가야 되겠다. 컴퍼니 패크리핑을.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저 옵티머스 이거를 이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 옵티머스 사건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그 사모펀드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 그 펀드를 다룰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영상 보신 분은 기억나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이제 펀드 판매사에 가서 이제 펀드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 펀드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예. 그 자산운용사가 펀드 기획을 하고 자산운용사는 일반적으로 그 판매 채널이 약하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데 이제 팔아달라고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고 그 우리가 낸 펀드 가입금 투자금은 이게 그 수탁사라고 하는 대로 간다. 예. 그래서 대부분 수탁사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수탁사인데 그 우리가 이제 낸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이제 수탁사에다가 만약에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 어떤 채권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운용 지시를 하고 그럼 수탁사는 그 펀드 매니저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사라고 하는 거 사고 팔라고 하는 거 팔고 또 펀드가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도의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매각을 해서 환매를 해줘라 그러면 수탁사가 그 펀드 자산을 팔아서 이제 투자자한테 환매를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투자하는 자금 자체는 펀드 운용사 사람들은 땡전 10원 하나 손에 쥘 수 없다. 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그 운용 보수, 판매 보수는 이제 일부 가지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펀드 사무 관리 회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펀드 운용에 그 사무 지원을 하는 또 회사가 또 있다. 그래서 이 펀드 자산 가격 같은 거 이런 거를 쭉 산출을 해가지고 운용사에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수탁사에도 그렇겠죠. 알려주고 예, 뭐 이런 예. 일을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이 고스란히 운용사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운용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한 대로 운용을 하지 않고 네. 자기들 그냥 꼴리는 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수탁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옵티머스 펀드는 그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펀드가 뭐 이렇게 펀드가 이제 많은데 예. 그 정부 산하 기관이나 네. 공공기관 그 매출 채권을 그 자기들이 투자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그걸 이제 건설사가 이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주를 해서. 그러면 이 건설사는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사 대금 매출 채권이 있겠죠. 예. 그러면 옵티머스 펀드가 그 건설사한테서 그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채권 그것을 양도를 받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이제 할인을 해서 사겠죠. 만약에 네. 뭐 100억짜리 같으면 뭐 한 95억에 이렇게 네. 사겠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공공기관한테서 100억을 이제 이 펀드가 이제 상환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펀드가 그만큼 그 차익을 보겠죠. 예. 그게 이제 그 이 펀드의 이제 저 성과가 될 텐데. 예. 그런데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이러면서 그 증권사 같은 펀드 판매사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세일즈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증권사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돈을 떼먹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 펀드가 제시하는 그 옵티머스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좀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해서 이제 이 증권사가 이걸 받아서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 법인이 가입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면 이 돈이 수탁사로 가잖아요. 여기 이제 수탁사가 하나은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이 하나은행으로 가는데 이 옵티머스에서 이 자산운용사에다가 그 사모사채에 투자하라고 운용 지시를 합니다. 펀드 제안서에는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되어 있지만 예. 수탁사에다가 사모사채에 예.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사채 발행하는 회사들이 예. 뭐 거의 그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에요. 네, 거의 뭐 그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그런 회사들이 그 발행하는 그 채권, 사모 채권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옵티머스가 수탁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수탁사는 그거를 사요. 그런데 그 사모 채권 발행사 있잖아요. 그 예. SPC급의 사모 채권 발행사들이 다 옵티머스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SPC들입니다. 아하. 자기 이름, 동생 이름, 야. 와이프 이름, 장모님 이름 등등 해서 야, 이런. 그래서 수탁사에서 펀드 자금을 네. 그 사모펀드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사는 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예. 돈이 그 SPC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SPC는 옵티머스 임원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출해가지고 다른 데다 씁니다. 뭐 부동산 개발 사업 뭐 이런 데도 쓰고 와. NPL 뭐 부실 채권 뭐 운용하는 데도 쓰고 뭐 부동산에도 쓰고 생활비도 좀 쓰고 와. 그다음에 뭐 비상장 회사 지분 사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 뭐 상장사나 이런 회사들 중에서 좀 비리비리한데 예. 조금 돈 넣으면 바로 경영권 장악할 수 있는데 이런 데도 이제 막 돈을 넣는 겁니다. 네. 네. 처음부터 예. 뭐 좀 잘 해보려다가 사고 나서 그런 게 삐뚤어져서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 무역 펀드는 하나가 빵꾸 나니까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렇게 막 섞고 네, 막 예, 이렇게 예.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멀쩡한 거 먼저 주고 뭐 이렇게 한 그렇죠.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공공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공공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예, 야 이 돈을 이 SPC에 투자해. 그 했는데 그 SPC는 우리 SPC가 장모님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야. 자 그러면서 대박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이 사무관리회사 있잖아요. 제가 예, 아까 예, 말씀드린 예. 네. 옵티머스 펀드의 그 사무관리회사는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그 펀드 사무관리부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서에서 이 펀드들의 그 일반 사무 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겁니다. 네. 이 사무 관리 회사들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그 신한 그 금융지주 자회사 중에서도 신한 금융지주 자회사 중에서도 뭐 신한 아이타스인가요? 하여튼 제가 회사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그 펀드 사무 관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그 펀드 사무관리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펀드 이제 사무관리 그 위탁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옵티머스에서 혹시 판매사들, 증권사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이 펀드가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그 공공 매출 채권을 자산에 잘 편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확인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확인을 들어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예탁결제원에다가 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산 그 채권이
한국도로공사 매출채권, 부산항만공사 또 예. 매출채권 하면서 그다음에 한국주택토지공사 매출채권, 그러니까 LH 매출채권 하면서 막 불러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이 예 하면서 이제 도둑도둑도둑도둑 쳐요. 막 잘 칩니다. 되고 있구만. 여기다 네. 투자했구만 하면서 예,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증권사들이 사무관리회사에다가 예탁결제원에 그 옵티머스 뭐 펀드, 크리에이터 펀드 뭐 이호 뭐 그 자산 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부산 항만공사 들어와 있고요. 뭐 LH 들어와 있고요. 뭐 들어와 있고요. 예. 도로공사 채권 들어와 있으니까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사는 그 사모사채 사라고 해서 그거 사모사채 이렇게 또 편입해가지고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자기들은 사모사채 이제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돈 거고.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사무관리회사는 예. 이 펀드 그 자산 명세표에 예. 전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 걸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거기에 누가 불러준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쪽에서 불러주죠. 옵티머스에서 그 펀드 불러주겠죠. 그 옵티머스에서 불러주죠. 아니 옵티머스에서. 그러면 그 관리 예탁원에 그 사무하시는 분이 아무 확인을 안 하고 불러주는 대로 써요? 그것도 진짜 이상하네. 거의 그렇게 일을 해왔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사고 네. 터지고 나서 문제가 되고 국감에서도 예탁원 사장이 불려가서 거기서 허블나게 의원들한테 박살이 나고 그러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책임이 없느냐. 그래서 자 수탁사로서 자 이 펀드가 이 펀드 투자 제안서에 보면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예. 자, 증권사 돌아다니면서 팔 때 우리 그 자산의 90에서 95%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합니다. 예. 라는 제안서를 내 가지고 증권사들이 그 펀드 판매 설정을 해준 건데 예. 그러면 수탁사 입장에서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이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사모사채 그 운용 지시가 내려오지?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한번 그 사무관리회사 예탁원에 한번 확인을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의무는 없어. 우리는 운용 지시를 받아서 지시받은 대로 일만 하면 돼. 네. 그다음에 예탁원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본시장 법이나 그 시행령상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이 그 편입 자산의 어떤 그 진실성이나 진정성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확인을 해? 그럼 뭘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하는 일이 뭐죠? 수수료 받고 그냥 일반 관리 지원 업무만 하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 정도의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게 편입돼 있다는 거를 옵티머스가 전화로 불러주고 그걸 받은 사람은 예탁원이고 예탁원은 이거를 왜 정리하죠? 어디에 보고하려고? 이거는 이제 뭐 판매사에서 이제 확인 요청이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사무관리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펀드가 어떤 자산을 지금 현재 편입해 놓고 있는지를 그 일반 사무관리회사에서 일종의 콜센터군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그 자산 그 평가 가격 뭐 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오피스 기능을 하는 거죠. 저쪽은 수탁사는 이제 자금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펀드와 관련된 온갖 이제 백오피스 콜센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자산운용사에는 펀드 매니저만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런 전화 받을 시간은 없다 이거죠. 그런 백오피스 기능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예탁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이거 편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펀드 구조가 말이죠. 보면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을 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죠. 그러면서 직접 매입보다는 그 사모사채를 매입을 해서 그 사모사채를 통해서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탁
감사원 여직원이 아니 됐고요. 그래서 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항만공사, LH 뭐 공사 하면서 불러주면 그거를 치는 겁니다. 다 됐어요. 예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관리회사하고 수탁회사도 서로 간에 그 교신이 없었고 서로 간에 교신이 있었다면 알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야 우리 거기 사무사채 회사 이름도 뭐 독특해요. 그 사무사채 뭐 그 투자한 사무사채 회사 이름도 CPNS, 아트리 파라다이스, 뭐 라피크, 대부 DKA EMC 막 굉장히 독특해요. 거의 네. 뭐 완전한 SPC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거의 뭐 SPC급이죠. 예. SPC급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그 사업에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연히 하나은행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냐 이거 희한하네 하고 한번 의심을 하고 서로 간에 수탁사하고 그 사무관리회사하고 한번 교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교신이 이제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SPC로 펀드 자금이 이전되고 그거를 쏙쏙 다 빼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공공기관이 그 발주를 해서 발생된 그 공사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예. 이건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양도라든가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양도받아서 펀드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옵티머스도 한번 그 주택 그 LH 그 매출 채권을 실제 그 건설사한테서 좀 이렇게 양도를 받았어요. 한번 한 적은 있었군요. 딱 한 번. 그 건설사한테서 한 100억 원 정도의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서로 양수도를 했습니다. 예. 양수도를 하고 그렇게 양수도를 하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LH에다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 옵티머스 펀드 자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하고 딱 공문을 보내줘. 그러니까 LH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것도 미쳤냐? 이거 저 건설사하고 우리하고 특약상으로 양도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담보 제공도 안 돼.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아무리 늦어도 대개 한 일주일 지금 한 4, 5일 만에 결제가 나가는데 무슨 건설회사가 뭐 한다고 이걸 그렇게 이렇게 깡을 해가지고 무슨 저기 자산으로 편입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준 그 건설사는 어디냐. 또 옵티머스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에요. 옵티머스가 그전에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활용을 해서 몇 개 건설사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상 그런 건설사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지건설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던 STX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확보를 하고 야, 너네들 그 저기 공공건설 들어간 거 있지? 매출 채권 있지? 그러면 우리한테 한번 양도해봐. 그래서 하고 LH공사에 우리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도로 되물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규정상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안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 사례를 보고. 그렇죠. 옵티머스도. 그게 2017년도 일인데 2017년도 일인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되는데 그냥 이거 하는 척하고 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돈을 굉장히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여튼 수십 개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한 1조 2천억 정도 그렇게 그 돈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20년 7월 달에 결국 20년 5월 6월 금감원 그 조사에서 이게 완전히 그 들통이 나거든요. 20년 5월 6월쯤에
예, 그때 이제 라임 터지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이 이 5월달에 서면 조사를 하고 20년 5월달에 작년이죠. 6월달하고 7월달에 현장 조사를 다닙니다. 그때 옵티머스의 현장 조사를 가게 되는데 옵티머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은행하고 몇 개 그 공기업의 그 법인 인감을 일단 팝니다. 도장집에 가가지고 파요. 그 다음에 천공기를 사옵니다. 천공기 아시죠? 이렇게 계약할 때. 예. 그 우리 그 부동산 계약하면 간인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그 간인도 뭐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요령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계약할 때 천공기 이렇게 네. 그 천공기를 사고 그 은행 그 수탁은행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 그에 그 수탁 업무 하나은행 이제 법인하고 그다음에 그 요 수탁은행의 수탁 담당자의 그 도장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다 팝니다. 도장집에 가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매출 채권 그 양도 계약서를 다 만들어요. 아이고야. 다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도장 푹푹 찍고 천공기 넣어가지고 푹푹푹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듭니다. 그걸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로펌 같은 데서 이 매출 채권의 양수도 계약이 이렇게 돼서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저 확인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그 옵티머스 이사로 윤석호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윤석호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있잖아요. 윤석호 변호사를 시켜서 그 소속 법무법인 네, 도장. 예, 그 법무법인의 그 인감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매출 채권이 합법적으로 거래됐다는 그런 확인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키나요? 들키죠. 그게 금감원이 현장 조사 나오기 전에 예. 작년 초에 그 옵티머스 상품을 많이 팔았던 증권사들이 찝찝하잖아요. 예. 라임은 터져 있고 네. 우리가 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4,300억 팔았습니다. 옵티머스 상품. 그래서 정영재 사장이 엄청나게 시달렸었잖아요. 이거 야 우리 그 옵티머스 그거 조금 그 찝찝하던데 해서 옵티머스에 전화해서 야 우리 그 너네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의 그 진실성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실사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NH에서 예, NH 예. 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은행 법인 인감이라든지 천공기 사가지고 푹푹푹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사 사람들이 그때 나와가지고는 그것만 보고 별 이상 없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금감원에서 이제 현장 조사 나와가지고 금감원에서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죠.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 한 군데만 전화해보면 드러나잖아요.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그 직접 양수도를 해가지고 펀드 자산으로 편입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하자 1조 2천억 그 이렇게 돈 땡기면서도 단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몇 군데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어가지고 발각이 되는 단계에서 그 옵티머스 직원들끼리 이제 모입니다. 네. 모여 이제 맥주집에서 이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발각된 후에 거의 이제 발각될 것 같은 거의 분위기에. 이제 지금 뭐 이제 막 발각 이제 되는 지경에 이제 이런 거죠. 사실상 발각된 거죠. 예. 그러다가 야 윤변 네가 그냥 덮어 쓰자. 그래서 일단 덮어 써라. 덮어 쓰면서 네 혼자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끌어라. 그러면 그 우리가 그 펀드 자금을 빼가지고 여기저기 뭐 다 그냥 분탕질하는 데 쓰지는 않았거든요. 뭐 자기들 딴에는 뭐 네. 크게 한방 하겠다고 뭐 그때 코인이 있었으면 바로 코인도 들어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코인은 없어가지고 뭐 NPL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것도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으니까 막 그런데 뭐 부동산 같은데 막 물류 창고 뭐 어떤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데서 저거 빨리 돈을 회수를 해가지고 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책임이라도 덜하지 않겠느냐. 지금 빵꾸 난 그 펀드들 그렇게 빨리 돈 회수해가지고 막아 넣을 테니까 너는 너 혼자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단독 범행으로 해서 시간을 끌어라 그러죠. 그럼 이제 윤석호가 이제 금감원 가가지고 저의 그 단독 범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쇄 위조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하는데 감독원이 봐도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변호사는 그냥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담배 한 대 주면서 탁 이제 변호사 한 지 얼마 됐어요? 그렇죠. 애는 몇입니까? 그렇지. 이런 거. 그 감성을 이제 때리잖아요. 감성을 이제 딱 때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상당한 그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 놀랍다 놀라워.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안 걸리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처럼 분명히 오늘 뜬 해가 진짜 해 맞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날은 밝았으나 저 해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그런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 일을 근데 해야지. 이제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축약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PPT도 안 가져왔잖아요. 또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네. PPT도 안 가져왔는데 그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펀드 그 설계를 하면서 그 매출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건설사한테서 그 공공기관 그 매출 채권을 직접 양수도를 해서 자산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다 그래가지고 이 건설사의 관계 회사나 그 아니면 자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건설사의 자회사나 관계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그 이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매출 채권을 우리가 양수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에셋백트다. 네, 그렇게 그런 논리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접 투자 방식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는 증권사도 헷갈리잖아요. 이거 뭐야? 뭐 직접 양수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돌려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쏙 빼고 나중에는 또 마치 직접 투자만 하는 것처럼 또 증권사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진행될 때 이 판사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게 검사한테 아니 그 검사는 지금 이해를 하느냐 했더니 검사도 저도 문장 제가 수사를 했지만 얘가 나쁜 이게 놈인 것 같긴 이해하기가 확실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빵 터졌죠. 그래서 그럼 우리 서로 지금 다 모르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수사한 검사도 좀 헷갈리는 거고. 근데 왜 저희는 왜 클리어하게 느껴지죠? 네. 지금 다 알 것 같은데 뭘 몰라?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판사가 물어보죠. 아 그러면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설사의 자회사 사모사채를 사주면서 그러면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냐. 그래서 직접 투자 효과가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가 예 뭐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 펀드 구조 자체가 사실 이런 큰 사건은 이 가보면 저기 지금 판사님이 알고 물어보나? 지금 변호사님은 알고 변호를 하시나? 검사는 알고 추궁을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증권 투자 안 하면요. 그 시세 조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그 자본 거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 좀 피고가 검사를 갖고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 거기서 검사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조사받을 때는 예예 하지만 재판정에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훅 이야기를 하면 그 검사가 다시 이렇게 되치지를 못하고 뒤집기를 못하고 그냥 오오 하다가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그 죄질이 나쁜 흔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스킨앤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예. 자, 네. 2020년 들어와 가지고 라임 후폭풍으로 그 사모펀드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신규 펀드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돌려막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계속 돌려막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와 가지고 이 신규 펀드 설정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이제 일단은 그 수탁사들이 수탁 업무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예. 괜히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수수료 받고 수탁 업무했다가 이 사모펀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수탁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무관리 회사들도 뭐 아주 그 큰 어떤 운용사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정도 되는 펀드는 이 신규 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돌려막기 자금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킨앤스킨이라는 저 회사의 자금을 좀 빼가지고 펀드 돌려막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스킨앤스킨이라는 회사는 이 옵티머스 그 일을 하는 네. 그 증권사 그 투자센터장 출신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옵티머스 직원은 아닌데 옵티머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킨앤스킨의 고문인데 이 사람이 그 스킨앤스킨의 이사회에 딱 가가지고 이 마스크 사업, 스킨앤스킨이 마스크 사업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내가 아는 어떤 회사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지금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회사에 선급금을 주고 그 회사가 확보한 마스크를 우리 쪽으로 땡겨오자.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옵티머스 그 대표인 김재현 씨 개인 회사야. 아이고야. 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숨기고 내가 아는 어떤 뭐 회사가 이렇게 막 그 마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150억을 주고 빨리 선급금을 주고 그거를 확보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이 그럼 그 회사가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스크 생산업체한테 그 회사도 그 선급금을 주고 확보를 했다더라. 그러면서 그 회사가 마스크 회사에다가 자금을 보낸 그 자금 이체증을 갖다가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가지고 스킨앤스킨의 이사회에서 보여줘요. 맞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빨리 하자. 그러니까 그 스킨앤스킨의 대표이사가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옵티머스 일하는 이분이 김재현 대표한테 대표이사 그 저 자식이 말을 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머스가 그 펀드 자금으로 여기저기 회사 뭐 지분도 좀 사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킨앤스킨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옵티머스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권 상정해. 그래가지고 바로 대표이사 해임 한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150억 마스크 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대표이사 땡땡땡을 그냥 거기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꼬붕을 그 대표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바로 그 안건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개인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회사로 선급금 마스크 선급금 150억이 가고 이 김재현 대표가 그 돈을 빼가지고 펀드 돌려막기 자금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횡령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펀드 그러니까. 돌려막기 자금은 터진 펀드 바꾸는 거예요, 옵티머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 투자한 데들이 다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겠죠. 펀드가 제일 네. 문제가 뭐냐면 이 폐쇄형은 상관이 없어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폐쇄형은 상관이 없는데 장기 폐쇄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단기 오픈형들이 있어요. 중도 환매가 가능한 거. 아니 뭐
만기 6개월 이 옵티머스 펀드가 만기가 대부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입니다. 1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기 설정을 해놓고 그 돈은 그러면 유동성이 좋은 자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펀드 만기는 굉장히 단기로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은 무슨 그 부실 NPL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행 뭐이라든지 막 이런 어떤 비상장사 뭐 지분 인수라든지 아까 뭐 스킨이라든지 예. 또 뭐 이렇게 뭐 성직건설 같은 이런데 넣으니까 네. 빨리빨리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매 만기 도래하면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이 다음 펀드 조성해서 투자 자금 들어오면 막아넣고 이 다음 거 들어오면 막아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 그러니까 안 네.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자본시장에서 이 사모펀드 그 관리의 허점이 너무너무 크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본시장 그 법 체계상의 그 규정들, 그 감독 규정들을 바꿔가지고 네. 지금은 그 뭐 수탁사라든지 아니면 펀드 관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그 확인의 신의 성실 뭐가 원칙에 있어요? 따라서 너네들이 여기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또 판매사에도 책임을 좀 많이 이렇게 부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사들은 입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수수료를 올려달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아니, 일일이 관리하려면 이게- 우리가 탐정 고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탐정 고용하고 뭐 이게 사람들 많이 써야 되는데 수수료는 뭐 몇 bp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을 시키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사모펀드가 설정이 돼가지고 수탁사 이제 저희 거 좀 수탁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수탁사들이 앞으로 긴밀하게 여러 가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거 아니고서는- 유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그 제도권의 자산 운용사가 아니면 네. 그냥 고만고만한 사모펀드들이 이 만드는 그 펀드에 대해서는 수탁 업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죠.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냥 죽어버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그 비슷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모 펀드들도 있잖아요.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공모도 어디 무슨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한다고 하고 공모를 모집하잖아요. 우리는 그 펀드 사죠. 가입하죠. 예. 거기는 그 돈으로 그 주식을 그대로 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투자한 그 공모 펀드의 경우는 가 예. 뭐 산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사라는 자금 운용 지시는 그 수탁사한테 운용 보낸다. 지시를 해서 그렇죠. 할 텐데 예, 수탁사가 사는 거고. 그렇지. 그러나 이 수탁사한테도 또 똑같이 어디 뭐 코스닥 12를 사라든가 아니면 코넥스에 뭘 사라든가 아니면 뭘 사라든가 할 수 있죠 지금. 예, 사무관리 회사가 하는 게 그 투자자들한테 그런 거 보내는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신이 투자한 그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에 이런 자산이 편입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글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 아니. 질문이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옵티머스가 이제 고객 돈으로 어떤 거에 투자했는지를 예. 거짓말로 우리 이거 투자했어라고 한 후에 딴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실제로 지금은 이제 누군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심지어 확인해도 위조를 해서 한참 걸렸다는 건데 지금 공모 펀드들도 그 지경이 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 수탁사 어차피 공모 펀드라고 해도 똑같죠. 똑같은 구조니까 똑같은 모든 구조는- 펀드를 다 전수조사 지금은 하지 수탁사가 않는 한. 아까 말씀하신 네. 거는 아까 수탁사가 이제 그래서 의무가 확인 의무가 그 이후에 생겼다. 수탁사나 사무관리회사에 그리고 판매사에 네. 그 운용 자산 그리고 운용사 지금 판매사가 운용사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의무까지 어느 정도 지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운용사에 대한 이 운용사가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예를 들면 야 수탁사에 저기 운용 지시 어떤 뭐 상품 갔니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수탁사 이야기 들어보고
또 사무관리회사 또 이야기 들어보고 옛날에 그게 금감원이 일치하는 건지. 출동해서 하던 일을 판매사가 해야 된다 지금. 예, 판매사가 그런 부담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의 그 또 관리 의무라든지 사무관리 회사에 대한 의무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특히 이제 판매사 그래서 판매사들이 지금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판매사가 이거 그런 그 부담까지 져야 되느냐 하고 이제 판매사들은 판매사들대로 엄청나게 이제 입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금감원이 가서 제대로 열어보고 할 수 있는 건 이놈이 사기라도 금감원은 다칠 게 없고 오히려 훈장받을 일이니까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어 보는 일을 판매사 보고 가서 하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판매사가 물어주잖아요. 판매사한테 상당한 책임이 그렇죠. 가게 돼 있죠. 그럼 가서 판매사 감시하러 갔다가 얘들이 사고 쳐놨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들고 대표이사한테 얘네 사고 쳐놨습니다를 보고 하면 대표이사는 이걸 들고 고발을 하러 가면 우리가 다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편이 돼서 빨리 수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판매사한테 맡겨두면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거는 또 그러면 금감원한테 그 일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면 금감원이 그 이 자본시장에서 돌아가는 조사는 할 수 있죠. 금감원은 조사권이 있으니까 네. 금감원이 어떤 제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야만 하는 정황이 있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네. 그 회사의 분식 회계 자체를 금감원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죠.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샘플을 돌렸을 때 이게 이상하다. 매출액하고 지금 매출 채권이 뭐 급증을 했다든지 현금 흐름하고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지 해서 그게 심사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사감리라든지 아니면 표본 추출감리를 해가지고 딱 아다리가 되면 바로 정밀감리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공공 펀드가 있는데 뭐 사모펀드가 또 있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어떤 사고가 이제 터졌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금감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네. 아니면 또 금융위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 정책이라든지 법이나 제도 규정상에 뭔가 그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금감원이 실제로 이 사고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삼성전자 2만 주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로는 그렇게 해놨다고 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반드시 눈으로 실물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와, 예를 들면 그걸... 수탁해서 공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모펀드든지 사모펀드는 공시문가 좀 약하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뭐뭐에 투자했다. 그거는 이제 사무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탁사는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얘하고가 맞느냐만 그렇죠. 확인하면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전화 같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수탁사에서 그렇게 집행된 건 맞아? 하면 아닌데요? 바로 잡히는 거고 둘 다 어차피 집행은 수탁사가 무조건 하는 거니까 이 집행이 여기 써 있는 장부하고 네. 같으냐 다르냐만 확인하면 저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둘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계속 진행됐다는 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도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규정상에 그러니까 예탁원에서도 물론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는데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이게 정말로 이런 그 매출 그 채권이 이렇게 편입됐느냐 네.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다. 물론 우리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탁원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탁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탁원과 수탁사를 어떤 금융감독 규정이나 아니면 뭐 자본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법적인 처벌은 뭐
법적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고 네. 감독 규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네. 벌어질지 몰랐다는 그렇죠. 거고 법규가 미비했다면 이제는 판매사가 그걸 확인하라는 건데 네, 그렇죠. 그 2%의 주장은 그거 매우 심플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안승찬 기자 얘기했듯이 야 수탁사 너 갖고 와봐. 야 업무 대행사 갖고 와봐. 야 이거 안 맞네. 그치. 그럼 가보자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 펀드 판매한 판매사한테 하라고 하면 달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잠깐 대표님한테 전화 좀 바꿔야 돼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뭘 본 거지? 이렇게 서로 돼. 크로스로 하든 그걸 그 일을 시키든 아니면 판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협이 판 건 신한은행에 가서 보고 신한은행이 판 거는 어디 하나은행에 가서 보고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매우 심플한 거지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확인 업무를 네. 얘네가 폭탄 터뜨려 놨으면 폭탄 맞을 애들한테 가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또 운용사에서 저 예탁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매출 채권 이름을 불러주고 그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그 거는 운용자산으로 타이핑을 해서 쳐놓고 참. 예, 그걸 또 그게 그래서요.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죠? 감사를 하는 팀이 감사했죠. 감사가 예.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놈이 우리 회사에서 회사 돈을 해먹으려고 하면 어떤 머리를 쓸 수 있을까? 그거를 본인들이 머리를 짜서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업무가 일이 있어요. 회사 네, 돈이니까. 네, 회사 네. 돈이니까. 그런 머리 돌아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의 돈도 아니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게. 아이, 진짜. 야, 그러니까 징역 25년 플러스 5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징역 30년. 네. 야, 실시간 채팅창에 슈퍼챗도 어떤 분이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셋이 나눌 수 없는 금액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5,000원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